근대에 들어와서 이제 부자들은 무엇을 대물림해 주냐면 네트워크와 삶의 태도와 환경, 이게 이제 그 유전학에서 얘기하는 적응도 지표라고 하는 건데, 적응도 지표를 통째로 물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살아야지 남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있고 좋은 신용을 얻을 수 있고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고 좋은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고 적을 만들지 않을 수 있고 높은 지식을 가질 수 있고 따위를 무형자산까지 같이 물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남들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남들보다 더 나은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인성과 태도의 교육에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흑수어는 말 그대로 고군분투일 거잖아요. 치열하면 치열했고 뜨거웠다면 훨씬 더 뜨거웠을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것저것 다 챙기면서까지 성공한 사람보다 이런저런 것들을 버렸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 더 많을 거라는 거죠. 자수성가해서 현재 부자가 되셨으면 지금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한 가치가 본인을 바꾸기 위함이 아니라 이제부터 2세, 3세는 대표님이 그렇게 부러워하셨던 금수저입니다. 더 좋은 걸 줄 수 있다는 것에서 의미를 찾으시면 됩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죠. 네, 제가는 작가의 40만 부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고 김작가TV에 자주 나오셨던 저녁 투자자 김종봉님과 함께 또 공저로 돈 공부는 처음이라 돈의 시나리오 이런 돈과 관련된 책도 많이 내셨잖아요. 돈에 대한 것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부자에 대한 오해 혹시 좀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세요? 부자에 대한 오해는 너무나 많은데 제가 만났던 부자들을 부자의 평균치라고는 볼 수 없을 거예요. 이건 저희 경험에 근거해서 드리는 말씀이니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 좀 미리 드릴게요. 사업 자문을 하면서도 그렇고 아까 얘기했던 투자 관련된 돈에 관련된 책을 쓰면서도 그렇고 가장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부자는 나쁜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게 좀 위험할 수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의 경험으로는 제가 만났던 부자들 중에 가끔 있겠죠, 당연히. 근데 기본적인 태도와 인성이 훌륭하지 않았던 분은 거의 없어요. 반면에요, 그 부자를 싫어하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 중에 부자와는 거리가 먼신 분들을 만나면서 저는 오히려 훨씬 평판이나 애티튜드가 부족한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부자는요, 좋든 싫든 자기의 평판을 관리합니다. 왜냐하면 그 평판도 무형자산으로서 자기한테 놀라운 가치가 될 수 있다는 걸 아시는 분들이에요. 부자가 되는 사람과 부자가 되지 않는 사람은 뭐 다른 유전자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다름이 있긴 한데 그 다름이 가난한 자와 부자 간의 뭐 압도적 격차라던가 아니면 뭐 극명한 차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사실 잘 없었던 것 같아요. 부자인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어떻게 보면 한 끗 차일 수 있다. 결국 부자가 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 한 끗 차이 뭔가요? 운이죠. 네, 저는 운을 절대 무시할 수 없다라고.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운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럴 수 있으니까 이게 로또가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운은 아니고요. 사업을 이제 성공하는 과정에 있는 분들에게는 잘 찾을 수 없는데 이미 성공하신 분들, 제가 말하는 성공의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한 번이라도 어쨌든 현재의 사업을 정리해서 엑시스를 하신 분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외에 한 번이라도 본인이 하고 있는 사업을 엑시스를 하셔서 그 남들이 생각하는 그 금액을 버신 분들을 저는 부자라고 상정하고 이제 말씀드리면 그분들의 공통점은 그 대표님 왜 성공했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대답을 다 못하세요. 이게 겸손한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운이 좋았다라는 얘기를 대부분 다 하세요. 그 운이 뭐 시장 환경이 됐건 뭐 어찌 되었건 정말 좋은 사람을 직원으로 뒀던 아니면 뭐 정말 좋은 값에 팔 수 있는 구매자를 만났고 다들 이제 운이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부자와 그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그 한 끗 차는 굳이 따지자면 운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뭐가 달랐냐? 모든 분들은 아닌데 정말 운이 좋으신 분들은 처음에 사업해서 그 사업하자마자 바로 엑시트해서 많은 돈을 번 분도 계세요. 근데 실패를 겪고 성공하신 분들은 하나같이 서울 시내 그 어느 지역을 걸으면서 자살을 생각하신 경험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뭐 마포대교를 걸으면서 저기 뛰어내리면 죽을까? 이런 생각을 하신 분도 있고, 제가 들었던 분 중에 와 이럴 수 있구나라고 했던 분은, 그분은 사업 한참 하시면서 오히려 돈을 가장 많이 못 벌 때 출장을 가장 많이 가야 했대요.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쪽에 이제 물건을 파시는 분이니까 돈을 가장 많이 못 벌고 빚이 가장 많을 때 해외를 그렇게 많이 가셨는데 해외 갈 때마다 일부러 저가항공을 탔대요. 그 이유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가항공이 사고율이 높으니까. 항공기를 타면서 혹시라도 내가 스스로 죽을 용기는 없고 혹시라도 이 비행기가 진짜 뭐 기류를 잘못 만나 그러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편해지고 싶다는 얘기를 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끝끝내 하신 것은 자기한테 자기가 설명하지 못할 그 운이란 게 올 때까지 포기하지는 않으신 거죠.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한 제가 경험했던 조건은 운이 가장 크다. 근데 그 운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그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큰 건 뭐냐? 그 운이 언제 나한테 올 줄 모르니 그 운이 올 때까지 버티는 거. 저는 그게
예, 제가 경험했던 가장 큰 차이입니다. 김 작가님도 그렇고, 저한테 이제 제 주변에 계신 분들 중에 김종봉 대표님도 그렇고, 자, 두 분이, 이 채널이 지금 이제 200만 명이 훌쩍 넘은 네. 걸로 아는데, 작은 채널이었고, 그 기간이 길었잖아요, 꽤나. 근데 어쨌든 그 기간 중에 계속해서 시장고 영상을 올리셨잖아요. 그 김종봉 대표님도 본인이 이제 얘기하시기는 7년, 8년 동안 돈을 잃기만 했죠. 사기도 당하셨죠. 오죽하면 돈을 벌고 싶은 마음에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그 비싼 돈 내고 절에 가서 기도까지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이라고 하는 자기 그 본질을 놓지는 않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 김작가 TV가 잘 된 그 부분에서 분명히 그 알고리즘의 신이 어느 특정 방향을 비추어줬고 네. 그 비추어준 것들로 인해서 극적으로 노출되는 그 순간이 있었을 거다라는 거는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순간을 맞이할 수 있었던 거는 그게 언제 오는지 모르시잖아요. 구글에 아는 사람이 계신 것도 아니고 유튜브에 뭐 친한 사람이 있어서 본인 네. 채널을 홍보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순간이 왔을 때 적어도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 그리고 음. 계속 끈기 있게 했었다라는 거. 저는 그게 가장 큰 차이라고 봅니다. 부자분들 많이 만나보시니까 부자의 말투는 좀 어떤 거야? 좀 일반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나요? 저도 이렇게 그런 말을 들으면 좀 멋있게 부자는 이런 게 다른 거죠. 부자는 이런 식으로 좀 나누고 싶은데 좀 더 인사이트 있어 보이고 뭐 그러니까 근데 만나보는 부자분들 중에 와 이분은 진짜 배우고 싶은 태도를 지녔다는 분도 계시지만 아 이분은 부자가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분도 계세요. 그 편차가 커요. 그래서 부자라는 걸 벗겨놓고 보면 그 안에서 보여지는 모습들은 크게 다르진 않아요. 크게 다르진 않은데 태도가 딱 하나 다른 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말투나 말이나 행동 따위는 다를 수 있어 각각 다 다를 수 있지만 자기한테 무엇이 돈을 벌어다 주고 자기가 어떠한 곳에 돈을 벌어야 되고 어떠한 이야기를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가는 되게 명확하게 알고 계세요. 믿고 계세요. 그러니까 나는 이 시장에서 이런 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돈을 벌 거야 는 명확하세요. 그래서 본인이 속해 있는 환경에서 본인에게 돈을 가져다 주는 시장에 대한 철학과 이해도는 뛰어났다. 말을 늘 하다 보니까 그게 부자가 된 사람과 부자가 되지 않은 사람의 차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 내가 속해 있는 시장을 어느 정도로 잘 해석하느냐, 해석하지 못하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다들 뛰어나셨던 것 같아요. 그럼 돈에 관련된 책을 계속해서 내면서 이제 공부도 하시고 돈 많은 부자분도 많이 만나보셨을 텐데 자본주의에서 부자가 되면 어떻게 된다 생각하세요? 자본주의에서 부자가 되는 방법은 네. 세 가지밖에 없지 않나요? 근로소득이 있을 거고요. 네. 사업소득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투자소득. 투자소득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카지노 가는 거죠. 그거도 저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카지노 가서 아니면 로또를 했는데, 예를 들면 김 작가님, 그리고 김정문 대표님, 그리고 여기 출연했던 분들 중에 뭐 부자라고 하시는 분들 50명을 모아도 그 미국에 이번에 파워볼 돼서 뭐 몇천억 받으신 그 20살 남짓하는 그분보다 자산이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분명 방법일 수는 있다. 완전 운에 기대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 나머지 세 가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근로 사업 투자 중에서는? 저는 비율의 문제고 과정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람마다 다르다. 그 사람이 현재 어떠한 일을 하고 있고 현재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 주요도는 저는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무엇으로 가는가는 투자소득으로 가야겠죠. 이유는 나머지 두 소득과 투자소득의 차이는 투자소득은 어느 기점이 됐을 때 내가 더 이상 노력하지 않고도 투자한 물건 자체가 어쨌든 나한테 다시 뭔가를 주는 상황의 구조로 만드는 거잖아요. 네. 회사를 열심히 다니시다가 도저히 월급 받고는 부자 될 수 없다라고 해서 나와서 사업을 하신 분들이 그 사업을 열심히 하셔서 또 사업을 성공하면 제일 먼저 이제 부동산을 사잖아요. 그 부동산을 사는 이유가 이 부동산은 어쨌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그 가만히 놔뒀을 때 그것이 스스로 이제 새로운 소득을 생산해내니까 뭐 대부분은 그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 저도 이제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그럼 나 강남에 지금 부동산 살 거야 는 아니잖아요. 또 모든 사람이 투자소득이 제일 좋으니까 나 갑자기 주식 투자해서 워렌 버핏이 될 거야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현재 처해진 상황에서 어떻게 그 지점까지 갈 거냐에 대한 설계를 하는 게 이 세 개의 소득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의 그 절대적인 기준을 나누는 것보다는 훨씬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직장을 다니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직장에서 건물주가 되기까지 내가 어떤 설계를 통해서 갈 것인가 가 중요하고 내가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다면 얼만큼 안정적으로 엑시스를 하고 그 엑시스한 금액을 가지고 내가 얼만큼 안정적인 뒷배라고 하죠. 뒷배를 만들어 놓을 건가를 고민한다면 이미 이제 건물주가 된 사람들은 아니면 뭐 투자 수익으로 저는 그래서 주식 투자가 이게 투자냐라고 하면 제 관점에서는 이거는 사실 근로소득에 가깝다. 사업소득은 근로소득에 가깝다. 주식을 하기 위해서 하루에 20시간 차트를 봐야 된다면 이건 근로다.
그리고 내가 주식한 걸 가지고 그 성과를 가지고 교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받는데 무슨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그 투자 소득은 내가 최소한의 시간을 들여서 그 투자물 자체가 네. 재생산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오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그쪽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스스로 명확하게 설계하는 게 더 중요하죠. 저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꼭 해야 하는 거, 꼭 필요한 건 뭐라고 보세요? 미라클 모닝도 믿지 않고요. 헤빗, 습관의 힘 따위 이런 것들을 믿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갖춘 분도 충분히 실패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안 갖춘 분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그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해야 되는 거는 하나밖에 없다. 끈기다. 그러니까 너무 흔한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근데 생각보다 제가 생각하는 정도의 끈기를 가진 사람들도 많이 못 봤어요. 자, 그럼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없애거나 끊어야 하는 거는 뭐가 있다고 보시나요? 부자가 된 사람들은 부자가 된 과정 혹은 부자가 된 이후에 어떠한 사건들을 통해서 본인에게 해를 끼치는 인간관계를 잘 끊어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해를 끼치는 인간관계를 끊어내면서 부자가 되신 분들도 있고 이제 부자가 되었더니 그런 분들에게 좀 상처나 아픔을 겪으시면서 그걸 끊어내면서 조금 더 성장하신 분들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관계에서 나에게 도움이 되냐 도움이 되지 않냐 라는 그 1차원적인 거 말고 해를 끼치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그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그걸 빨리 끊어내는 것이 성장하고 그리고 부자가 되는 것에 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한국 사람들 대부분 열심히 사는데 왜 대부분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없다고 보시고 만약에 일반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반드시 뭘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실 부자는 항상 소수가 되니까 네. 부자가 되는 것은 결국 곱하기를 써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레버리지인 거죠. 그게 단순히 투자의 개념에서 쓰이는 게 아니라 나 곱하기 무언가를 해야 돼요. 저는 그 무언가가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열심히 살지만 부자가 되지 못하는 분들은 시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거의 모든 관점에서 다 저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로소득으로 좀 가보면 예전에 제가 자문하던 쪽이 테크 기술을 이용해서 투자를 좀 도와주는 시장이 우리 코로나 때 엄청 성장한 적이 있어요. 비대면이 활성화되면서 투자도 어쨌든 기술을 이용해서 알고리즘화시켜서 그걸 핀테크 기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그 시기에 유동성이 확보되면서 엄청 많이 수혜를 받았죠. 시장이 커졌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 많은 기업들이 많은 돈을 투자받은 거예요. 투자받으면서 성장하면 경쟁이 심해지겠죠? 경쟁이 심해지면 그 경쟁에서 이길 우수한 마케터를 뽑겠죠. 근데 그때 가령 원래 마케팅으로 되게 유명했던 분야인 광고 마케팅 분야, 대행업 분야에서 한 뭐 6년차, 7년차의 직급에 있는 사람이 연봉을 한 6천만 원 받았다라고 쳐요. 그러면 그 똑같은 직무를 광고 대행 시장에서 핀테크 시장으로 옮기면 한 9천만 원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1.5배 정도를 쳐줬어요. 이유는 단순해요. 여기는 마케터라고 하는 직무가 너무 오래됐고 고정화되다 보니까 그 기본적인 시장가라는 게 정해진 거예요. 반면에 여기는 이제 시장이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핀테크 전문 마케터라고 하는 게 생소해요. 여기서는 핀테크 시장이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시장에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고마운 사람이에요. 만약에 뜻이 있는 사람들이나 의미가 있는 사람, 그런 생각이 있던 사람들이 단순히 내 직무를 그대로 하지만 시장을 바꾸는 것만으로 해도 몸값을 되게 많이 키울 수 있었다라는 거. 근데 그런 선택을 이제 안 한 거죠. 열심히 안 한 건 아니에요. 다만 내가 속한 시장에서 내 몸값을 곱하기 시킬 수 있는 시장의 흐름을 보지 않으려고 한 거죠. 네. 그 유리창을 닦는 거랑도 근로소득은 비교할 수 있거든요. 유리창을 닦으면 시급이 뭐 11,000원, 12,000원 정도 준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최저시급을 주겠죠, 유리창 닦는 시장은. 1층 유리창을 닦으면 그래요. 근데 내가 건물 34층, 35층에 있는 유리창을 닦으면 3, 4배, 많게는 5-6배가 올라가거든. 내가 유리창을 닦는 행위는 그대로예요. 근데 뭐가 바뀌었어요? 시장이 바뀌었잖아요. 위에는 특수청소 시장으로 바뀌었고 일반 청소 시장이 있잖아요. 유리창을 닦는 이 두 사람이 누가 더 열심히 했는지는 몰라요. 뭐 어쩌면 1층 유리창을 열심히 닦는 사람이 더 열심히 닦았을 수도 있어요. 왜 이 두 사람이 가져가는 수익은 차이가 났을까? 시장이 바뀐 거잖아요. 적어도 유리창을 닦으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언젠간 부자가 될 거야가 아니라 내가 속한 시장에서 좀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과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했냐? 안 했냐? 저는 그 차이라고 보고요. 그게 사업시장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 사업을 할 때 이거는 제가 자문을 그때 좀 도와줬던 국가 지원 사업. 제가 도와준 게 큰 게 없어요. 가장 훌륭한 사업 계획서를 쓰려고 하지 말고 지금 이 정부가 가장 관심 있는 분야의 사업을 그냥 구상해서 적어라. 왜냐면 사업 계획서의 경중을 가지고 분명히 이제 평가해서 더 나은 사업에 대해서 돈을 줄 텐데 그 돈을 주는 사람이 현재 무슨 사업이 있는지를 고민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돈을 주는 사람이 가령 뭐 AI에 너무 관심이 많아. 그럼 상대적으로 AI 관련된 사업에 대한 사업 계획을 적는 게 그렇지 않은 것보다 선택받을 확률이 높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업이 본인들이 하는 사업의 본질은 바꾸지 않았는데 그것을 표현하는 것을 바꿨어요. 그때 뭐로 바꿨냐면 우리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아니라 그 서비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얻는 기업이다. 그럼 데이터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하는 금액을 받았어요. 마찬가지인 거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열심이라고 하는 성실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나한테 더 유리하고 어떤 것이 더 나한테 내가 좀 적은 노력을 하고라도 높은 대가를 받을 수 있는가를 결정을 하는 거겠죠. 사업지원금 꽤 커서 8천만 원이거든요.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 8천만 원을 받았는데, 자, 과연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금액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사업 계획서를 적었을까? 모르겠어요. 알 수 없다라는 거죠. 투자도 이제 저는 마찬가지라는 거죠. 투자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 그 황현희 작가님은 투자를 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저분이 투자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분이 저점을 보는 능력은 굉장히 뛰어나다. 저분은 스스로 내가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 시장에서 가장 낫다고 생각할 때 그냥 들어가서 오랫동안 들고 있을래. 그렇게 수익을 내시는 분이잖아요. 결과적으로 이제 누가 더 돈을 많이 벌지 몰라요. 알 수는 없어요. 적어도 끊임없이 트레이딩과 뭐 이런 열심을 열심히 하지만 시장이 혜택을 주는 시기를 유심히 들여다보지 않고 분명히 이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시기인데 아니야. 난 좀 더 준비해야 돼. 열심히 공부해야 돼. 더 공부해서 난 투자할 거야. 그래서 그 시기 다 놓치고 그래 이제 나 준비가 됐어라고 했는데 이 시장이 정말 막 10년, 15년 차 투자를 열심히 했던 괴물들만 살아남는 시장이에요. 그럼 돈을 못 벌겠죠. 시장을 안 본 거죠. 저는 그런 문제라고 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왜 부자가 될 수 없을까? 정답은 레버리지 하지 않았다. 무엇을 레버리지 하지 않았나? 본인이 돈을 벌고 있는 시장에 대한 레버리지를 하지 않았다. 그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변에 보면 부자는 점차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분들은 여전히 가난한 경우들이 좀 있는데 왜 그럴까요? 요리에 한번 비교를 해보면 잘하는 사람은 요리를 점점 더 잘하게 돼요. 근데 요리를 이제 못하는 사람은 점점 더 괴식을 만들게 되는 거죠. 결정적인 이 차이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그 공식을 발견했냐 발견하지 않았냐. 10명의 부자가 된 사람한테 당신은 어떻게 부자가 됐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어떤 시장에서 어떠한 수단으로 어떻게 돈을 벌었느냐에 상관없이 각자의 공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본인들 확신이 생긴 거예요. 잘은 모르지만 이 방식으로 하면 결과적으로 돈을 벌었다. 그 방식을 가지고 있는 자산을 투여해서 계속 굴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스노우볼이 구르는 거예요. 네. 그럼 돈을 많이 벌겠죠. 반면에 가난한 사람은 그 공식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난할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떠한 노력을 했을 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기대했던 값을 받을 수 있다는 학습이 안 된 상태예요. 추가 이익이라고 하죠. 시장에서 부가적인 이익을 발생시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지금 시대는 어때요? 물가의 상승률과 그 여러 가지 살아가는 데서 있어 드는 코스트의 상승이 내가 받는 급여의 상승보다 높은 시대잖아요. 똑같이 벌어도 벌기만 하면 내 급여의 변동성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면 나는 점점 더 가난해지는 시대거든요. 가난하신 분들은 잘못이 아니라 그 방법을 발생하지 못했기 때문에 점점 더 가난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 마인드에서도 저는 좀 차이가 난다라고 봐요. 진짜 많은 돈을 버는 A라는 사람과 많은 돈을 벌진 않지만 많은 돈을 벌고 싶은 B라는 사람. 똑같이 둘 다 이제 명품 시계를 샀다라고 생각을 하면 부자인 사람은 이 명품 시계를 사서 내가 착용을 하고 내가 어떤 장소에서 누구를 만났을 때 이 시계가 어떠한 신뢰도를 줄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차를 많이 파는 딜러일수록 본인의 차는 좋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 명품 시계는 투자예요. 비용이 아니라. 여기에 몇 천만 원을 쓰지만 그걸로 인해서 신용을 쌓고 그 신용이 나한테 더 많은 금액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말했던 공식을 알기 때문에 그 비용을 회수할 수 있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그 공식을 모르니까 이 시계를 사면 이건 SNS에 자랑거리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의 자존감을 올려주는 홍보거리예요. 무슨 얘기는 다 비용이에요. 가난하니까 아마 할부로 했겠죠. 똑같이 하더라도 그 할부를 하면서 얻는 이자율까지 내야 돼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시계는 감가상각이 생길 거예요. 그럼 결국은 나는 이 시계를 사서 쓰면 쓸수록 가치는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명품 시계를 샀는데도 그 공식을 아는 사람과 그 공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행동은 같으나 그 행동의 해석이 투자 비용이냐 매몰 비용이냐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들이 저는 스노우볼이 구른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 삶에서 나한테 적합한 돈을 만드는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 공식을 빨리 발견하셔야 돼요. 내 시간값을 올리는 거죠. 제일 싫어하는 거 곱하기 제일 싫어하는 게 비관주의 플러스 곱하기 똑똑함이에요. 내가 비관적인 이유는 내가 똑똑하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걸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남아 계신 분들 중에 비관주의자 분들 안 남아 계세요. 그 유리창을 닦는 일을 하면서 똑똑함과 비관주의가 결합되면 야 내가 유리창을 닦는 시간은 하루에 몇 시간 정해져 있고 그리고 24시간 중에 그래 나 밤새서 닦으면 19시간 닦을게. 근데 19시간 닦아봤자 20만 원 정도 벌잖아. 야 이걸로 이것저것 하고 하면 10억짜리 아파트 언제 사? 조금만 생각해봐봐. 조금만 생각하면 불가능한 걸 너도 알아. 전 그 태도부터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거기서 그 생각을 안 하냐는 거죠. 내가 유리창을 닦을 때 나는 한 시간에 12,000원, 11,000원을 받을까?
생각을 하다 보면 그러면 지금 내가 갑자기 판검사가 되거나 의사가 되거나 사업가가 되는 건 불가능해.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유리창 닦는 거야. 그럼 뭔가를 닦는 행위가 제일 비싸게 값을 받을 수 있는 건 어디지? 그런 것에서부터 자기만의 자기 시간값을 올리는 공식을 발견해야 돼요. 저는 그게 스노우볼이라고. 대부분은 그걸 안 하세요. 그래서 시장을 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같은 일을 해도 조금만 달라져도 내 식은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자, 그러면 흑수저로 태어났는데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혹시 뭐 있을까요? 10명의 부자를 만나면 7명은 흑수저가 아니에요. 개천에서 욕나는 게 힘든 세상이잖아요. 냉정히 인정하고. 근데 그 3명의 흑수저에서 자수성가한 분들 특징 열등감이 있어요. 그 부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어느 지점에서의 열등감이 저는 느껴져요. 흑수저여서 고등학교도 겨우 못 나왔는데 고등학교도 못 나왔는데 자수성가를 하신 분이 있다. 학벌에 대한 열등감이에요. 흑수저여서 홍기를 많이 놓쳐서 연애나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고 거기서 상처받으신 분들, 연애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의심도 많고. 네. 흑수저여서 부자에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더 멋있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잘 없고요. 불공평하다. 흑수저가 훨씬 더 노력해서 부자가 됐을 텐데 부자가 된 결과의 모습은 네. 금수저 출신이 매력적인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싫어요. 왜냐면 그들이 원하는 건 이런 거거든요. 금수저이기 때문에 부자가 됐지만 아나무인적 태도를 가지고 있고 갑질정신이 있을 거야. 흑수저이지만 자수성가를 열심히 해서 잘 됐기 때문에 조금 더 가난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조금 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봉사도 하고 할 거야. 라는 걸 사실 그런 게 이제 동화 속 이야기인데 제가 봤을 때는 반대였거든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대하는 일반적 상식과 이 부자의 형태는 다를까? 그걸 되게 잘 설명해 준 그 글이 있더라고요. 과거에는 부를 유형자산으로 대물림해줬어요. 내가 땅이 있고요. 내가 공장이 있고요. 내가 뭔가가 있어. 그래서 그거를 그냥 자식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자식들은 그걸로 부자가 되지만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그런 나쁜 마음과 나쁜 태도를 가질 확률이 있는 거죠. 근대에 들어와서 이제 부자들은 무엇을 대물림해주냐 하면 그 생산 수단을 대물림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와 환경, 이게 이제 그 유전학에서 얘기하는 적응도 지표라고 하는 건데 적응도 지표를 통째로 물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살아야지 남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있고 좋은 신용을 얻을 수 있고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고 좋은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고 적을 만들지 않을 수 있고 높은 지식을 가질 수 있고 따위를 무형자산까지 같이 물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무형자산까지 같이 물려주기 시작하니까 남들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남들보다 더 나은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인성과 태도의 교육에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값이 저는 차이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흑수저는 말 그대로 고군분투일 거잖아요. 치열하면 치열했고 뜨거웠다면 훨씬 더 뜨거웠을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것저것 다 챙기면서까지 성공한 사람보다 이런저런 것들을 버렸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 더 많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갖추지 못할 가능성이 좀 더 큰 거죠. 금수저 부자와 자수성가 부자의 차이점이 뭔가 열등감이 있냐 없냐도 좀 될 수도 있고 뭔가 여유가 있냐 없냐도.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합니다. 자수성가에서 현재 부자가 되셨으면 그 대표님의 아들과 딸은 이제 자본뿐만 아니라 훌륭한 인격과 태도와 여유까지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셨다. 지금 대표님한테 뭘 제가 감히 뭐 어줍잖게 이런 거 바꾸세요, 저런 거 바꾸세요, 뭐 좀 더 나은 태도로 가지세요, 이게 못한다. 지금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한 가치가 본인을 바꾸기 위함이 아니라 이제부터 2세, 3세는 대표님이 그렇게 부러워하셨던 금수저입니다. 그분들에게 더 좋은 걸 줄 수 있다는 것에서 의미를 찾으시면 됩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죠. 돈에 대한 책을 쓰고 돈에 대한 강의도 많이 하셨는데 돈이란 뭐고 돈에 대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저는 요즘 돈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은 굉장히 무섭다. 무섭고 현실이고 돈이 있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대접을 받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돈이 없으면 세상한테 너무 많은 버림을 받을 수 있다. 필요한 순간에 돈이 없으면 당연히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거고 필요한 순간에 돈이 없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잃어야 될 수도 있다. 그게 뭐 건강일 수도 있을 것이고. 공감을 하는데 저는 돈은 올라갈수록 가면이 되고요. 돈은 떨어질수록 부채가 된다라고 생각해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좀 더 좋은 사람인 척 할 수 있고요. 그렇죠. 좀 더 나은 사람인 척 할 수 있어요. 그게 척인지 본심인지는 모릅니다. 모르지만 그런 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회에서 조금 더 인정받고 나은 존재가 되게 만들어주는 힘이에요. 돈이 없으면 그걸 인정만 안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 있으면 좋은 거면 없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돈이란 녀석은 있으면 그렇게 내가 쓸 수 있는 가면이 되어주지만 일정 수준 이상 없어지면 부채가 돼요. 돈이 없기 때문에
매번 자기 건강을 못 챙기는 사람은 몸에 큰 병이 와서 막대한 수술비를 내야 되고요. 돈이 없다는 이유로 치과를 차일피일 미루던 사람은 3, 4만 원이면 고칠 수 있는 거를 결국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임플란트를 해야 돼요. 돈이 없으면 자존심을 부려야 될 때 자존심을 부릴 수 없게 되거나 과감하게 자존감을 챙겨야 될 때 자존감을 챙길 수 없게 되는 거죠. 부채가 짐이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돈이 참 무섭다라는 말에 동의를 하고요. 왜 돈을 벌어야 되는가를 물어본다면 다방면으로 그 어떠한 방식으로 생각을 해봐도 돈이 없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벌지 않아야 될 이유가 나는 내가 들었을 때 납득할 만한 이유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듣지 못했거든요.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거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잖아. 돈이 인생이 전부는 아니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돈이 인생의 전부는 당연히 아니죠. 근데 돈이 인생의 모습의 98.7%쯤을 결정하죠. 돈이 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내가 얼마만큼의 돈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 전부를 표현해주죠. 저는 이제 돈을 왜 벌어야 돼? 라고 얘기하면 반문합니다. 돈을 그럼 왜 안 벌어야 되냐고. 너가 돈을 안 벌어서 그래서 얻는 게 뭔데? 라고 했을 때 저는 만족할 만한 대답을 봉사활동을 할 수 있고 남을 도울 수 있잖아 라고 얘기하면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너가 연탄을 10장 나르는 것도 봉사지만 돈을 정말 많이 벌어서 연탄 공장을 하나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것도 봉사인데 어느 게 더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냐. 저는 돈에 대해서 제일 좋아하는 명언이 그거거든요. 돈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돈은 정확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해준다라는 말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오히려 돈이 많으신 분들한테 이기적인 모습을 본 것 같아요. 그분들과 아무래도 여유가 있으니까 덜 이기적으로 보이겠죠. 그렇죠. 근데 그분의 이기심이 돈이 없는 사람보다 더 적다라는 얘기는 안 해요. 자, 작가님과 이제 돈에 관한 이야기 나눴는데 작가님이 또 신간 팔리는 글은 처음이라 요 책도 나왔으니까요. 자, 댓글 남겨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많은 분들 이 글쓰기 고민 있는 분들 많잖아요. 그 분들이 이 책 보신다면 여러분들 글쓰기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